안녕하세요. 천가지 지혜 구독자 여러분. 예로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즉 고부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문제죠. 세대 차이, 생각의 차이, 그리고 살아온 방식의 차이로 인해 다툼과 의견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고된 시집살이와 시댁의 가풍에 맞춰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며느리들이 많아졌고 때로는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천가지 지혜에서는 우리가 노년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정말 놀라운 반전과 교훈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버릇없는 며느리의 뺨을 날린 시어머니. 어느덧 저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남편은 20여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들은 미디어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딸은 중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식구가 적다 보니 늘 아들이 어서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랐지만 30이 넘도록 집에 여자를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조바심에 여기저기 부탁해 선을 주선해 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번번이 거절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이 32이 되던 해 번듯한 차도 생기고 서울에 7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도 장만했을 때쯤 드디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끼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참 행복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될 아이는 참 예쁘고 제약회사 상담사로 일해서 그런지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군요. 저는 그 아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했고 결혼 준비는 제가 전부 도맡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 내외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남았고 저는 여전히 시골집에서 혼자 지냈죠. 주말마다 아이들이 내려와 하룻밤 자고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창 잠만을 나이라는 걸 알기에 푹 자도록 내버려뒀어요. 그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두 아이가 일어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줄 겸 서울로 올라와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시 생활이 답답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을 처음부터 피하고 싶어서 거절했죠. 저는 시어머니지만 생각이 젊고 며느리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아이들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손을 벌린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입덧이 너무 심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자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 살림을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임신과 출산을 겪어봤기에 모든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없애려고 농담도 건네고 일부러 더 살갑게 대했죠.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제가 며느리를 너무 챙기고 마음을 잘 헤아려 준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이 될 때까지 저는 밤낮으로 며느리 곁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를 돌보는 것 외에도 밤에는 며느리가 푹 쉴 수 있도록 제가 손주를 돌봤습니다. 저는 제가 쏟는 모든 사랑과 정성을 며느리가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의 생각은 제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을 다녀와 조용히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마침 며느리는 집에 놀러온 친구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우리 시어머니랑은 완전 딴판이네. 하지만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근데 난 별로야. 촌스럽기도 하고 진심으로 나나 애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손주 핑계로 돈이나 뜯어내려는 속셈인지 어떻게 알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어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며느리도 이제 산후조리를 마쳤으니 시골집으로 다시 내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뜸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렸잖아요. 그럼 며느리랑 손주 돌볼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그런 막말이 나오느냐. 네가 나를 촌스럽다고 흉보는 것도 모른 척 넘어갔거늘 이제는 나를 돈 받고 일하는 파출부 취급까지 하는 것이냐. 네 부모님이 미처 가르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이 시어미가 너를 다시 가르치겠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며느리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기가 너무 말을 심하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살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흉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다니지는 마세요.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험담이 누구를 통해서든 상대방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뒤에서 자신의 흉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때 비로소 사랑과 존중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함께 마주 앉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소한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며느리의 모진 말과 행동을 묵묵히 참아내신 한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은퇴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셨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내신 김 여사님은 이제 노후만큼은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미영 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성격이 조금은 계산적이고 깐깐한 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들 민준 씨가 월급을 타면 어머니께 꽤 넉넉하게 생활비를 드렸지만 결혼 후 며느리가 돈 관리를 하면서부터는 한 달에 고작 30만 원만 식비로 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적은 돈을 드리는 것 같아 민준 씨가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30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그러자 미영 씨가 대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우리 아침이랑 점심은 밖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연금 받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들은 아내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받는 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가스비, 전기세, 그리고 아들이 주는 30만 원을 보태 온 가족의 식비까지 모든 것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여사님은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느라 기운이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매일 밤 퇴근하고 돌아오면 입을 삐죽이며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돈을 드렸는데 반찬이 이게 뭐예요? 맨날 두부 아니면 계란이네요. 식구들이 다 어머님처럼 소식하는 줄 아세요? 아니면 드린 돈을 다른 데다 다 쓰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닫힌 방문 너머로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너무나 속상했지만 차마 아들 내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세요? 저희가 생활비도 드리는데 매일 식사 준비 하나 제대로 못하세요? 김 여사님은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가슴만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생각처럼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사기 위해 멀리 있는 시장까지 장을 보러 다녀왔고 돌아와서는 빨래하고 널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지만 미영 씨는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고 나면 아들 내외는 컴퓨터를 들고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그 뒷정리는 또다시 김 여사님의 몫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안쓰러웠던 김 여사님은 집 앞에 작은 가게라도 열어볼까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준 씨는 어머니 연세에 힘드세요. 그냥 저희들 밥만 챙겨주셔도 감사하죠. 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영 씨는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모르네. 어머님이 집에서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운동 삼아 돈도 벌고 좋잖아요. 결국 김 여사님이 길가에서 장사를 시작하자마자 며느리는 그나마 주던 월 30만 원의 생활비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음식이 맛이 없네, 입맛에 맞지 않네, 투정을 부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떻게든 며느리를 이해하고 품어주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단 미영 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곤 하죠. 68의 최 여사님 역시 온종일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일하고 돌아온 자식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차립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까지 도맡아 하시죠. 이처럼 많은 어머님들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묵묵히 해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는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새 며느리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신 한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최근 며칠간 서울의 한 동네에 사시는 김 여사님 댁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 수진 씨가 시어머니에게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죠. 아들 현우 씨가 수진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와 소개했을 때부터 김 여사님은 그 툭툭 내뱉는 듯한 말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현우 씨는 수진 씨에게 푹 빠져버렸고 그녀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재촉해도 김 여사님 부부는 결혼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진 씨가 임신 4개월이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부모님이 자신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탓일까요? 수진 씨는 김 여사님 부부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세상 다정하게 시부모님을 챙기는 척했지만 남편이 출근하기만 하면 말투는 퉁명스러워지고 시부모님이 무언가를 물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무급휴직을 낸 수진 씨는 집에서 태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하루 종일 빈둥거렸죠.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대신해 임신한 며느리를 챙기고 돌보는 일은 모두 시어머니인 김 여사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에 누워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시어머니가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어 김 여사님이 며느리를 부르러 방으로 올라가면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가면 토할 것 같아요. 에어컨 바람 쐬고 있어야 속이 좀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음식을 방으로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니 김 여사님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을까요?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김 여사님은 또다시 묵묵히 며느리의 방으로 음식을 날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수진 씨는 밥그릇을 부엌으로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방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오후가 되면 방문을 빼꼼히 열고는 밖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어머니, 시원한 과일 좀 깎아서 방으로 가져다 주세요. 그리곤 시어머니가 과일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선심 쓰듯 더러워진 밥그릇을 내밀며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하는 것도 김 여사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여사님은 임신한 며느리의 끊임없는 요구에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넌지시 이야기해보았지만 아들은 아내를 타일러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임신해서 몸이 힘드니까 그렇죠. 엄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니까 저렇게 편하게 구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그날 터졌습니다. 늘 그랬듯 수진 씨는 시원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달라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김 여사님은 두통이 심했지만 며느리 뱃속에 손주가 배고플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며느리를 위해 달콤한 연자육죽을 끓였습니다. 죽을 들고 당으로 올라가 보니 며느리는 침대에 편하게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조용히 식탁에 죽그릇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채 다 내려가기도 전에 며느리가 아!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 올라가 보니 연자육죽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져 있었고 며느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에요? 꿀을 부어서 팔이라도 잡으려고 하셨나 봐요. 김 여사님은 며느리의 무례한 말투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라며 단팥죽에 설탕 한 통을 다 부어서 다시면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아차 싶었죠. 깜빡하고 설탕을 2번이나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입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획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늙어서 주책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시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그 무례한 며느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팔자가 사나워. 며느리가 없었을 땐 집안이 조용하기라도 했지. 제가 들어온 날부터 온 집안이 바람잘 날이 없어. 가끔은 나를 꼭 집안이라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영감하고 상의해서 저 부부를 분가시켜야겠어. 더는 못 참겠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슬픈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김 여사님과 마찬가지로 서울에 사시는 박 여사님 댁도 새 며느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님 부부는 아들 내외에게 집에서 1km 남짓 떨어진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바란 것은 단 하나, 주말에 한 번씩 집에 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며느리인 수진 씨는 어떻게든 이 가족 식사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사실이 박 여사님 부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평소 수진 씨는 시부모님께 절대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을 고발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저 어머님 아들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요. 정말 무책임한 남자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지금 어디서 어떤 여자랑 놀아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옛날에 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우셔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다 어머님 책임이에요. 하지만 수진 씨의 남편 민준 씨는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는 족족 아내에게 월급을 전부 가져다 주었고 차비와 통신비로 쓸 약간의 용돈만 남겨둘 뿐이었습니다. 퇴근하면 딴 데로 새는 일도 거의 없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과 맥주 몇 잔 하는 날에도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속을 비워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새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혀요. 우리 부부에겐 민준이가 유일한 아들인데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우리 아들이 걔가 말하는 그런 애가 절대 아니거든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고 속도 깊고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녀석이에요. 퇴근만 하면 팔 걷어붙이고 아내 도와서 집안일하고 무슨 일을 하든 아내가 좋아할까 싫어할까부터 생각하는 그런 아이인데 그걸 며느리가 몰라주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다짜고짜 죄인 취급을 하니. 한 번은 우리 아들이 퇴근길에 차가 막혀서 30분 정도 늦은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미처 못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아들 관리 좀 하세요. 지금 어떤 여자랑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며느리에게 쏘아붙였죠. 내 아들이 그렇게 못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해서 너한테 안 어울리면 차라리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찾아가라.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살지 않는데도 며느리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저런 식으로 구는데 저 부부가 어떻게 오래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비극적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 고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사람을 단번에 미치게 만들지는 않지만 서서히 지치게 하고 삶에 대한 모든 의욕과 열정을 앗아가 버리죠. 인생은 그저 피곤함의 연속일 뿐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정확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렇게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술기운이 가신 채 집으로 돌아오던 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 유리창은 산산조각이나 있었고 깨진 유리조각들은 대충 한쪽으로 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누군가의 발이 찢어졌을 작은 핏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지만 그게 아버지의 것인지 아내의 것인지 아니면 두 아이 중 하나의 것인지 그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문득 그의 마음속으로 고통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 고된 농부의 모습이 역력했던 아버지가 장차 며느리가 될 그녀를 무심하게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착하셔. 평생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사셨어. 네, 그의 부모님은 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인생도 고달팠고 그의 인생도 고달팠으며 이제는 마치 잘못된 집에 발을 들인 것 같다고 느끼는 그녀의 인생마저 고달파졌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했고 두 아이가 차례로 태어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모든 균열과 슬픔은 아마도 이제 희수, 시수를 바라보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자마자 아픈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아직은 불안정한 우리 가정의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그를 도와 돈을 벌러 세상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언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에게 가장 못되게 구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일 거라고 비관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훨씬 더 야박하고 이기적인 남편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도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다하셨으니까요. 제 남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의 책임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효도는 효도고 부부 사이의 신의는 나중 문제야. 아, 남편의 그 효심은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했습니다. 해마다 구청이나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는 올해의 효자상이라며 크고 작은 그릇 세트나 작은 뚝배기 같은 것들을 받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 상을 부엌 한쪽에 던져두었습니다. 제가 저녁밥을 짓느라 정신없는 바로 그 옆에요. 부엌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시어머니의 잦은 기침소리, 그리고 저녁 식사를 기다리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던 시아버지의 배고프다는 투덜거림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죠. 그날 저녁상에는 된장찌개 한 뚝배기와 멸치볶음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멸치볶음 접시를 들더니 자신이 먹던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꼴불견인 장면에 인상을 찌푸리며 아내인 제 눈치를 보느라 민망했는지 나지막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좀 드세요. 뭘 그렇게 골라내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대답했죠. 멸치라고 다 같은 멸치인 줄 아냐 이놈아. 당연히 더 맛있고 큰 놈부터 골라 먹어야지. 나중엔 다 똑같아져도 말이야. 이 이야기는 제가 마치 아주 재미있는 희비극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장소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던 레퍼토리였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생생하게 상황을 묘사하는 제 이야기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교양 없고 식탐이 끔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저는 시아버지의 나쁜 인성과 식탐을 증명하기 위해 비슷한 사례들을 수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지옥 같은 시댁의 모습은 늘 스스로를 비록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배울 만큼 배웠고 반듯하게 자란 여자라고 말하던 저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가 절실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제 아이들은 왜 저런 어른을 보며 자라야만 하는 걸까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늘은 제게 이런 시련을 계속 주시는 걸까요? 네, 제 이야기에는 거짓이나 과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 속에서 시아버지에 대한 깊은 경멸과 조롱을 읽었습니다. 제 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실망과 건태감만이 가득 차 있었죠. 우리 언제쯤 분가할 수 있을까? 밥상에서 사소한 다툼이라도 벌어질 때면 제가 남편을 괴롭히기 위해 꺼내는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잊어버린 걸까요?
예전에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이며 늙으신 부모님을 외롭게 내버려두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 떠날 수는 없다고 했던 그 말을요. 괜찮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님, 어머님도 사랑할게요. 라며 했던 제 약속은 일부러 외면하고 있었던 걸까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친척분이 자리에 앉아 엉덩이를 데우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놈들 집 사주느라 내 노후 자금 다 털어넣었어. 지금은 수중에 돈 한 푼 없다니까? 아이고, 그 양반아, 그때 좀 말리지 그랬어. 자식들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다달이 계산하는 거라더니 난 그냥 다 줘버렸지 뭐야. 어차피 같이 살 건데 뭐 어떠냐고 생각했지.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다. 저는 남편 쪽 친척이 보내는 의심과 반감 가득한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돈을 다 뜯어먹고 시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챈 사기꾼이라도 된 것처럼요. 누가 봐도 순박해 보이는 70살 노인의 한탄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아버님이 매달 은행에서 적지 않은 예금이자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한들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줄까요? 저희 부부가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날이 있더라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꼬박꼬박 시아버지께 용돈을 드려야만 했던 기나긴 세월을 누가 알아줄까요? 어느 주말 친정어머니와 동생들이 고기와 생선, 채소를 잔뜩 사들고 저희 집에 놀러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모여 즐겁고 풍성한 점심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알루미늄 문을 쾅쾅 소리가 나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이나요? 그 의도적인 소음에 저희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점점 잦아들다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제 남동생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며 예의가 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먼저 자리를 뜨셨고 동생들도 하나둘씩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음식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뭐하고 이렇게 아등바등 일하면 뭐하나요? 정작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시댁과의 생활이 불편해질까봐 저희 집에 오기를 꺼리는데요. 심지어 저와 아이들이 아플 때조차 제 동생은 조카들에게 줄 오렌지와 우유를 들고 골목 어귀까지만 와서 저를 불러내 건네줄 뿐 끝내 집 안으로 들어와 언니와 조카를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서럽고 비참한 심정이 또 있을까요? 수많은 밤을 남편은 잠 못 이루고 곤히 잠든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잠꼬대도 심하고 잠도 많고 성격도 좀 이상하죠? 뭘 사더라도 항상 제일 좋은 것만 고집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나면 그 봉지를 고이 모셔두고 어디를 가든 열쇠를 한 꾸러미씩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그런 여자.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예의가 뭔지, 교양이 뭔지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말입니다. 진작에 헤어졌으면 내가 더 기뻤을 거다. 시아버지의 그 잔인했던 한마디가 그 후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비극을 몰고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게 그토록 모질고 밉살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몇 번이고 설명하려 애썼죠. 아버지는 평생 막노동만 하셔서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었고 바깥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셀 수 없이 많은 단점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분은 남편을 낳아주신 아버지셨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리어카를 끌며 번 돈으로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 학비를 대주셨고 덕분에 남편이 저를 만나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지독한 짠돌이에 깐깐한 분이셨지만 자식만큼은 세상에 나가 고생하지 않도록 글자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이지 요즘 세상 사람 같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몰래 써두었던 글귀처럼 말이죠. 하지만 아버님께서 얘야 복권 살 돈 몇 푼만 다오. 사람들은 다 늙고 죽는 거란다. 내가 너희랑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호강을 며칠이나 더 하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면 남편은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살아온 습관이 이미 뼛속까지 박혀버린 탓이겠지요. 거기에 노환으로 인한 심술과 오락가락하는 정신은 온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은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 자신을 잊을 만큼 노력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낡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국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끈한 파전에서 나물잎을 떼어내고 바삭하게 구운 생선 2토막을 접시에 담아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찹쌀도넛 몇 개는 시아버님과 제 딸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죠. 저희 딸은 부드러운 속보다 바삭한 겉부분만 좋아해서 도넛 주변만 갉아먹고는 나머지를 탁자 위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 곁으로 가 장난을 치더니 몇 분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아가, 왜 그래? 할아버지가 꼬집었어요, 엄마. 뭐? 할아버지가 왜 우리 딸을 꼬집으셨을까? 제가 할아버지 도넛 주변을 갉아먹어서요.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시집가서 온갖 구박을 받는 여자의 이야기였죠. 성공한 남편은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사놓고도 여자를 태우면 재수가 없다며 초라한 아내를 단 한 번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온갖 서름을 참으며 시집살이를 견뎠지만 결국 남편이 그 차에서 젊고 예쁜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죠. 저는 분노에 차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어우, 저런! 그리고는 덧붙였죠. 세상에 저렇게 바보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 참고 희생하는 건 다 부질없는 자기 위안일 뿐인데. 바로 그때 시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잔뜩 굳은 얼굴로 말이죠. 제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 있는데 아버님은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툭 하고 TV를 꺼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중얼거리셨죠. 맨날 저런 거나 보고 전기세 아깝게. 저는 창피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일을 하고 제 손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 능력 없이 남편 집에 얹혀 살았다면 아마 진작에 화병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득 형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점심 드시고 주무시면 오후 4, 5시까지 일어나시질 않네. 매일같이 어쩜 저렇게 세상 편하게 주무실까. 참 대단하시다. 그러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툭 던졌죠. 어머님은 참 복도 없으시지. 그날 저녁 식탁에는 늙은 남편과 2 며느리만 앉아 있었습니다. 2 아들은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죠. 길고 고된 세월은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었고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이 푼푼히 모아두었던 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들 대충 끼니를 때웠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모두 말없이 밥만 먹고 있는데 무거운 분위기를 참지 못하셨는지 시아버님께서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외할아버지 댁암 냇가에서 잡던 그 민물고기가 참 맛있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생선은 세상에 또 없을 게다. 내가 그 생선 못 먹어본 지가 언젠지. 막내 녀석은 참 못됐어. 올 때마다 그걸 잊고 오니. 남편이 대꾸했습니다. 엄마 병간호하러 오는 거지 여행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선을 챙겨올 생각을 하겠어요. 엄마도 불쌍하고 형이랑 동생도 너무 고생이에요. 늙은 아버지의 눈물은 마른 밥알과 뒤섞여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형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기르게 한숨을 쉬더니 툭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이 젊었을 때 배우를 하셨으면 정말 대성해서 우리가 다 덕 좀 봤을 텐데. 법정 출두일, 저는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찍이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법원에 오신 그분은 우리가 이혼하는 일에 대해 누구에게 정보를 얻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자를 잡고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제가 그 집안의 모든 악행을 법정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폭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경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 한 분만 모셔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저는 몇 년 동안 두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으니 어떻게 이 삶을 견딜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 시아버지 덕분입니다. 많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의 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노인은 목 부분이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주머니에는 오래된 신문지에 쌓인 통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가슴 앞쪽을 불룩하게 만드는 수많은 잡동사니들이 재산처럼 들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아들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파탄 앞에서 슬픔과 무력감에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주변을 뛰어다니며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